22년 12월 정부가 15억 초과에 대한 아파트 대출도 풀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를 후순위로 사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투기과열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당시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도 생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매수자 중 최다가 다 30대였어요. 집값이 최대 80%까지 가니까 전세를 끼고 전세 위에 후순위로 생초를 껴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택가 20억이다. 지금 이제 과천, 판교, 마포, 성동구 지역이 다 20억대 국평이라고 하면은 16억 원까지 나오거든요. LTV가 80%니까. 그럼 전세 10억 원이 있다고 치면은 전세 10억 원에 후순위 6억을 끼고 자기 자본 4억으로 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애 최초라는 대출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그 자산 시장에 좀 버블을 만들었던 걸로 요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저는 지금 부동산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만나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누가 이렇게 고도의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들 궁금증이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일 상단에는 소위 파워 커플을 넘어선 그런 이제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초고소득자들 그룹이 있는 건데 요 기저가 소위 맞벌이 파워 커플로 대표되는 고소득자들 그룹이 존재하는 건데 이 고소득자들 그룹이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보다 맞벌이 가구 수가 이제 훨씬 많고 파워 커플이 저희보다 더 많다고 묘사되는 일본조차도 그 수가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쿄도 월간 맨션 거래되는 거 월에 한 6, 7천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 평균 6, 7천 건이 거래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실거래가 신고가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경제 사이즈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건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6월에 그 30대 연끌족들이 기환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매경에서 낸 겁니다. 금리 최저 연 1%대 특례 대출을 넣고 30대 연끌족들이 기환했다. 이게 6월 달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24년은 이제 5월, 6월, 7월이 초강세였고 8월에 그 랠리가 끝난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다시 침체로 들어간 것이 24년의 흐름입니다. 24년도 1, 2, 3월은 약세였고 4월부터 랠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분기가 초강세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보면은 확실히 생애 최초라고 하는 주택 구입자 비중이 이 그래프 보시면은 24년도 4월, 5월부터 이제 막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생초 매수자 비중이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90년대 생분들이죠. 30대니까. 90년대 생분들이 이런 시장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당시 언론에서는 영끌이다라고 부르긴 했거든요. 근데 24년 영끌이 20년, 21년 영끌이랑 달랐던 거는 20년, 21년 영끌은 소위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9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아니면 수도권 9억 원 이하 주택에 전세 낀 갭매수를 하는 GTX 역세권 지역에 전세 낀 갭매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20년, 21년은 서울은 잠잠했고 경기가 화려했거든요. 근데 24년부터 나타났던 영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고가나 초고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야지 전세 낀 갭매수가 되는데 고가나 초고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6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생초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 근데 기사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생애 최초를 활용해서 연끌하는 경우도 많다. 생초는 원래 말 그대로 처음 집을 살 때만 LTV 상한 80% 적용해주는 정책인데 정부가 22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관련한 공공기관 대출이 아니라 기재부의 그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부처의 금융대출이 되는 거죠.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최초를 22년 8월 1일부터 발표하면서 이제 딱 발표를 했어요. 금융위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종전에는 LTV 상한이 60에서 70이었는데 생초가 80%까지 올려주면서 8월 달에 이제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22년 8월부터 시장이 붕괴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생초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23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죠. 특례보금자리론도 LTV가 높았고 그 다음에 소득 제한 없이 사용이 될 수 있었고 9억 이하 하면 됐기 때문에 23년은 특례론의 해였는데
24년에는 다 같이 생초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4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신청은 생각보다 좀 저조했고 뭐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요. 22년 12월 정부가 15억 초과에 대한 아파트 대출도 풀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를 후순위로 사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투기과열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당시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도 생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매수자 중 최다가 다 30대였어요. 집값이 최대 80%까지 가니까 전세를 끼고 전세 위에 후순위로 생초를 껴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택가 20억이다. 지금 이제 과천, 판교, 마포, 뭐 성동구 지역이 다 20억대 국평이라고 하면은 20억 원의 아파트에 16억 원까지 나오거든요. LTV가 80%니까. 그럼 전세 10억 원이 있다고 치면은 전세 10억 원에 후순위 6억을 끼고 자기 자본 4억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자기 자본 4억인데 30대니까 직장인 있고 신용대출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의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럼 자기 자본 3억으로 사는 거고 양가로부터 뭐 지원이라도 받으면은 부모한테 지원을 받으면은 1억 5천 증여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 5천만 원 1억 5천으로 후순위 전세 낀 갭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업계 관리자가 만약에 20억짜리에 16억을 풀대출 받으면 DSR 걸리지만은 전세를 끼니까 전세는 어차피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그 위에 후순위를 끼니까 6억만 대출한 거거든요. 6억만 대출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책금융 대출이니까 금리까지 싸잖아요. 그러니까 DSR 한도에 걸릴 일이 없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게 24년 6월 분위기였고요. 이렇게 생애 최초 후순위로 24년 랠리를 만들었던 게 언제부터 끊겼냐? 작년 9월부터 작년 8월 말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한다고 하면서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시세 20억짜리가 있으면은 전세를 선순위로 10억 깔고 생초 6억을 후순위로 깔고 여기 자기 자본 4억 그림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신용 1억 빌리고 부모한테 또 1억 빌리고 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익숙하게 봐왔던 패턴인데 LTV 80%까지 열어주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작년 12월 29일 매경 기사인데요. 올해 주택 10건 중 4.2건은 전부 생초였다. 그 다음 11년 만에 최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생애 최초로 원래 집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생초로 집을 사는 게 종전에는 생초를 후순위로 사는 게 아니고 수도권 6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대출받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냥 그거를 22년 8월에 열어주면서부터 23년은 특례론이 있었고 24년에 생초를 적극 활용했고 그리고 25년 뭐다? 25년도 생초다 이 말이죠. 25년 올해 그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주면서 전세 낀 갭매수가 됐잖아요. 전세 낀 갭매수가 되니까 전세 위에 후순위를 쌓고 갭매수로 들어온 게 이게 풀린 거가 된 겁니다. 여기다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차료를 안 올리면은 양도세 특례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은 양도세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데 그 세금을 원래는 내야 되지만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 비과세를 하는 부분 때문에 세금이 크게 절세가 되는데 근데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기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 낀 갭매수의 경우에는 거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생임대인 제도를 쓰면은 거주 요건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거주 안 해도 임차료만 그냥 5%로 올리면은 그러면 너는 거주 안 해도 된다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상생임대인을 통해 가지고 전세 낀 갭으로 집을 사서 임차료를 한 번만 5% 올려놓으면은 그럼 나는 거기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니까 절세 혜택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후순위로 상급지 갭 투자를 후순위 갭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생임대인으로 임차로 돌려버리면 양도세 비과세 다 받는 거죠. 이게 작년에 끝날 거였는데 원래 24년 12월 말까지였는데 작년 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상생임 제도를 26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원래 상생임대인 제도가 없어도 그냥 생애 최초 후순위 갭이 됐었는데 이제는 상생임대인까지 활용해가지고 생초 후순위 갭을 하면은 절세까지 다 받는다 이런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이 일부 그 부동산 대출 인플루언서들이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24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인서울에 등기친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대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누가 잘 모르냐? 생초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생애 최초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주택 보유자들은 생애 최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거나 이걸 후순위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게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졌고 올해도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생 임대인까지 쓰다 보니까 완벽한 패키지가 돼가지고 이게 22년 8월에 이 제도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임차료 상승이 있을까봐 상생 임대인 제도를 썼는데 22년 9월부터 임차료가 대폭락을 했으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상생 임대인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나 어쨌든 상생 임대인이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유로 서울 갭 투자를 하도록 그 운동장을 기울여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2년 더 연장한 거는 이걸 알면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초 후순위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거는 진짜 대가리 박아야 도계자 해야 되는 일인데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순위로 80%까지 이거를 찍도록 인정해 준 거를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초를 가격 제한 없이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를 3년간 내깔려 놓은 것은 그거는 저는 진짜 죽은 공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하는 금융부처가 사실은 후순위로 80%까지 대출 레버리지를 쓰도록 종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지금 죽은 공이라든가 금융위가 하는 그런 가계대출에 대한 그런 얘기의 진정성이 이제 그냥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저는 고평가가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17년부터 19년까지 그냥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가지고 온통 욕먹었던 거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생임 제도랑 생초 후순위가 시장에 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면서 전세 낀 갭매수가 특정 기기, 특정 시간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에 그 영끌로 내몰리는 그런 사단이 결국 22년 하락장에 그 노도광 영끌러들이 이제 수없이 이제 좌초가 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저는 그냥 감히 단언하건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생초 후순위 레버리지를 급격하게 썼던 사람들이 향후 전세시장 조정 나오게 되면은 역전세 대란 속에 제가 또 감히 자초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막 열어주고 그냥 종용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하는 현 금융부처의 메시지들이 되게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계부채를 정말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들이 맞는 건가?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저만 해도 이렇게 늦게 파악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더 늦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냅두는 건가 이런 거를 질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천 같은 지역도 뭐 판교 같은 데도 마포도 성동구도 강동구도 이제 한 돈 3억만 있으면은 갭매수 후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생초로. 전세 끼고 후순위 6억 끼면은 3억으로 한 16억짜리 집 사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가 거기다 내 신용대출 끼고 그다음에 부모 지원 끼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레버리지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겉으로 보면은 이제 초고 소득자, 슈퍼 파워 초고 소득자들이 주도하는 랠리 그 기저에는 그 생초 후순위가 이제 밑을 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